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준석은 개항을 많이 가고 제주도를 많이 가고 했는데 왜 거기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고 있는 데니까 간 겁니다. 당대표가 된 뒤로 무수히 저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 지적대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도와 싸가지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 선거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걸 인식하는 사람이 지금 아예 당 자체에 없을 겁니다. 저 말고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저 자식이 당 공천을 독점하려고 또 슬슬 이게 뭐만 보인다는 말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진석 부의장 혼자 왜 그걸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둘밖에 없어요. 유튜브하고 정진석 부의장이었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예.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그럴 테니까. 네, 이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게 6월 11일, 날짜는 잊지 못한 날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결국에는 정권 교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이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가지고 정권 초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바라보지 못했던 당원 민주주의라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기 위해서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해 왔고, 지금 우리 당원의 수는 저를 전당대회에서 뽑아주셨던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선거의 지휘관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1년과는 앞으로의 1년은 참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을 뒷받침할 것이냐라는 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전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네. 그 무기라는 것은 때로는 당 밖에 있는 타당의 인사를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당내에 분란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어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지가 앞으로 제 1년간의 고민입니다. 지금 혁신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혁신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많은 기대 속에서 혁신위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단언코 말씀드리면 전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혁신위에 성과로 남은 것이 없을 뿐더러 저 개인에게는 그냥 하나의 영광이었을 뿐 어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2014년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당으로서 안주하고 독주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 정당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2년 뒤에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 하나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영광이었던 그 새누리당의 기억이 다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당부터 혁신하자는 취지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새누리당의 몰락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는 2016년을 앞두고 펼쳐졌던 진박 논란, 그리고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넣고 하기 위한 공천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할된 상황 속에서도 여당은 120석으로 내려앉고 말았고 국정 주도권을 잃어버린 뒤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하고 최재형 혁신위원장께는 어떤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당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들은 많은 익숙함에서의 또는 많은 본능에서의 또는 많은 자연스러움으로서의 탈피에서 지난 1년간 이어져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당 당대표가 되면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강성 보수적인 관점에서 쌓여 있는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 속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뿌리치기 어려웠던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것이고 당세는 수축되었던 것이고 의원 수는 선거 치를 때마다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세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 속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선거 끝난 다음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왜 이준석이가 간 곳들은, 유세를 간 곳들은 왜 결과가 다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왜 이준석은 계양을 많이 가고 제주도를 많이 가고 했는데 왜 거기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고 있는 데니까 간 겁니다. 예. 이기고 있는 데 가가지고 제가 여느 당대표처럼 군중의 환호 속에서 동원된 군중 속에서 제가 환호하고 Y자로 손들고 있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꾸로 되돌아와가지고 이준석이가 유세를 갔더니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보수당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되었지만 앞으로 1년의 과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저희는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바로 5.18 민주묘지에 우리 당내 모든 구성원과 같이 가자고 당에 제안해 주신 것도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이번에 호남의 예결위원을 2분 배치하면서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하신 것도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걸어야 했던 길보다는 훨씬 외롭지 않은 길이고 훨씬 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당만이 혼자 가는 길도 아닐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담론들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보수 세력의 담론이 저열해졌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당은 항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 내에서 슈퍼챗을 벌겠다고 유튜버들이 만들어냈던 담론 따위보다는 훨씬 더 고품질의 담론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맞선다는 이유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또 누군가를 적대시해가지고 슈퍼챗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담론들 이런 것을 쫓아가가지고 저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국에는 그 적을 무한히 만들어내다가 실패했습니다. 종북이란 단어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무에게나 종북이라 하고 우리는 그 초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상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그리고 토착외구로 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재집권에 민주당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민생에 맞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신수종 사업, 미래 먹거리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큰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 뒤로 무수히 저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 지적대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도와 싸가지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조언을 했는지 악의로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언을 다 받아들이면은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전을 강하게 하라는 주문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주문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은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 자기 정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겨야 될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문하자면은 누가 지역을 돌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내 몸을 축내가면서 할 것이냐, 거기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뛰어야 되는 것이었고, 누가 상대 대선 후보급인 이재명 후보를 들이받아가지고 여론전 할 것이냐에 있어서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이었고, 누가 날카롭게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우리 정론을 펼쳐야 되는 것이냐면은 그 대체제가 없는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를 했고요. 우리 지방선거의 후보들, 정말 지난 5년 동안 탄핵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웠은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선거 아니거든요.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원 수는 늘었는데 대선 경선 때나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보면은 경기도지사 경선 때 그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되는 사례들이 계속 잇따랐어요. 이게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이게 사실 대표님이 강조를 한 그런 뭐 당원이 늘어서 이제 당의 민주주의가 좀 더 한층 올라가는 이런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엔 당원들이 참여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이 추가로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당원들이라고 한다면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 실제로 당비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 당원들 정도의 2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원이라고 하면 그것 이상으로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당은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의 고급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담론 생선의 장이 당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유튜브나 이런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어떤 의사 구조라든지 아니면 의사 형성 과정이 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후보들이 가가지고 무슨 특정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오히려 구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중간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당원 민주주의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플랫폼, 저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정치권을 쓰는 붕뜬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80만 당원에 맞는, 그리고 100만 당원에 맞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으뜸 당원이니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얘기는 제가 사실 전당대회 때부터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 당원의 지금 2등급 체계라는 것을 3등급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우리가 했던 대의원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하는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민심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그런 대의원제 같은 걸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 으뜸당원이라는 개념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당원들이 많은 참여를 했을 때 그 당원들에게 어떤 명예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당원의 책임 당원의 당비라고 하는 것은 월 1,000원일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한 당비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을 때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을 최고의 등급인 책임 당원으로 인정한다라고 한 것이고,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당원의 자격 기준이 당비 기준이 10,000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우리는 그런데 그런 당비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 중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은 당이 정한 소통 구조화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당에 대한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당에서 준비하는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다 집계해서 정량화해가지고 당원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생각, 이거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아까 말했던 당원 구조상의 문제점을 잘 체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지금 정당법 체계하에서는 우리가 당원 경선을 어떤 지역 단위의 선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본인이 주소를 써낸다고 해서 그 주소가 검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원구 상계동 살고 있다고 해서 당원 가입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한 취약점들입니다. 그게 뭐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경선에서는 큰 영향 안 미치겠지만은 예를 들어 시의원 경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50명 정도만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제기되는 위협이고 보수 정당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고민들을 다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있었던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들이 제거되는 것이고, 이 고민은 평시에 하는 겁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나중에 당대표가 선임되면 그 사람이 공천 앞두고 하면 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당원들의 주소록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 한두 달 남짓한 시간 안에. 미리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부터 다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문제인 걸 인식하는 사람이 지금 아예 당 자체에 없을 겁니다. 저 말고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걸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1년 반 전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하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고의 틀에 생각하면은 저 자식이 당 공천을 독점하려고 또 슬슬, 이게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예. 머릿속에 공천권밖에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원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공천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항상 공천권 얘기 생각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구로 이제 찍어내릴까 밖에.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걸 좀 마음을 좀 정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이와 친박이 서로 공천 학살하면서 죽이던 경험에 젖어 있는 우리 당에 지금 4선 의원 이상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공천하면 드는 생각은. 친이가 친박 죽이던 시절, 친박이 친이 죽이던 시절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총선 또 죽습니다. 다른 이유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네, 모든 걸 당권 싸움으로 몰아가는. 그래, 이준석이 당권을 잡아보니까 어제 공천에서 자기 사람 하나라도 꼽아 넣습니까? 노원구청장도 경선시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인들만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 트라우마의 바탕으로 형성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개혁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위 민들레 논란 이후에 네. 고위 당정대 루트를 가동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고위 당정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원래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뭐 그거는 뭐 민들레라는 모임의 취지가 그것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어떤 개연성에서 고위 당정대의 역할을 대체하는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도, 7년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이기고 그 직후에 총선까지 이기고 나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기여가 많으셨던 분들, 소위 뭐 이름을 구시자면 고인 대신 정두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호 장관 아니면 뭐 이상득 부의장 이런 분들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유로 초기에 여러 분화를 겪으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동력이 많이 열화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광우병 맞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셨던 각자의 위치에 뛰셨던 많은 분들이 뭐 저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대의멸친이라고 한다면은 각자 본인들이 뭐 선의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획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대통령에 누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획은 좀 지향했으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토이 그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에 약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끼면서 제가 솔직히 정에 해당하는 그 정부 측에도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정부 부처 장관들이나 총리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들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간단한 내용을 발화할 때도 정부 측과 입장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총리님과도 소통하기도 하고 장관들과도 소통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애초에 무슨 당이 주도하는 모임에 총리 장관을 불러들여서 무슨 뭐 강연을 하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불화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 저는 그런 악의가 있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심스럽게 기획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하든 뭐라 안 합니다. 예,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과정에 친목도 도모하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친목이 서로 도모되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카르텔화되고 무리지어졌을 때 제가 아까 언급하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 세력의 분화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좀 포용하는 리더십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랑요. 또 하나는 아까 오늘 발언 중에서도 살짝 정진석 의원을 향한 발언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 좀 앙금이 남아 계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읊어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자,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왜 큰 합의를 했냐고 이제 공격이 들어왔죠.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적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선하는데 그 대통령 경선하는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 입당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8월 버스 출발론 이렇게 7월 버스 출발론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내에서 무슨 뭐 11월까지 늦춰야 된다니 무슨 뭐 1월까지 늦출 수 있다니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까지 당내 경선이 늦춰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후보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사람 당 밖에 있는 뭐 후보 윤석열 이렇게 경선 치렀으면 당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까. 네. 그런 주장의 대립 속에서 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속에서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무슨 뭐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제 사태가 커지는 것이고, 그때 보면 뭐 제가 무슨 뭐 누구에 대해 가지고 곧 정리될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일부 언론인들에겐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 녹취 음성까지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의혹 제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큰 걸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저는 경선의 공정성에 위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경선 과정 중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역차별을 했으면 했지 지금까지 하나도 혜택 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을 돕기 위해 가지고 곧 윤석열 저거 정리될 거야란 말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공작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에 대해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는 공격에 대해 방어하려면은 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럼 대응하면 왜 그렇게 대응하냐라고 하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반응들이고 대부분의 공격은 지금까지 맞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 공상과학 소설이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저희 청년 대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나국대 출신 대변인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 막 글 쓰고 이런 것들. 막 그 친구들이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봤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실제 했던 언행과 그걸 최대한 왜곡해가지고 어떻게 틀어버리려고 했느냐에 대한 그 전환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제 입장에 봤을 땐 공작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다 헛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
제가 누구를 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뭐 봉사활동에 오라가라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그런 경선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뭐 경선하라 그랬더니만은 메인 아이템이 당대표 공격인 이런 경선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경준이라는 걸 거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경선 돼서도 뭐 희한한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와서 제가 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과정 거치면서 당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딱히 겪고 싶지도 않거니와 다시는 예, 그거는 그냥 당대표니까 의뢰 넘어간 거지 그때 하나하나씩 제가 붙어가지고 사실관계 따졌으면은 뭐 당 터졌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당내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문제 있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거를 할 것이냐. 그게 오히려 자기 정치에 가깝겠죠. 지금까지는 그걸 안 하고 제가 대선 승리와 지방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좋은 거지 했으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으면 그때 뭐 대선 때 1월 달에 12월 달에 막 지지율 하루에 1%씩 떨어질 때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당 됐을지는 좀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죠. 다들 보면은. 그때 해가지고 예? 뭐 하루가 다르게 사고 터지고 무슨 뭐 했을 때 그게 그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대선 때 무슨 뭐 이견을 크게 제시했다 그러는데 되짚어 보시잖아요.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럼 나는 빠질게였어요. 저는 상임선대위원장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 입장에 봤을 땐 공작을 하는 당신들이 그럼 다 해보시라 그러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걸 해라를 별로 안 했어요. 네. 나는 그럼 빠질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빠질게만 했거든요. 계속 빠지면 빠졌다고 또 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의 반복 속에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갔던 거고. 네. 그럼 지금과 상관이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위 봉합 과정에 거친 다음에 제가 그러면 당대표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열심히 앞장서 뛸 테니까 다들 열심히 뛰시고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2주 지날 때까지 당사에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네. 제가 얼마나 지금 와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당대표가 당사에 사무실 하나 내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 저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대합 빌딩에 가래요. 당대표가. 제가 무슨 옆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합 빌딩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입국 참고 있었잖아요. 닫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책이라도 한 편 쓰면 굉장한 책이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뭐 협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 아이고 대선 때 일정 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 정치하는 당대표는요. 대통령 후보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 전에 연설하는 걸 즐겨요. 예. 그거로서 본인의 권위를 삼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선 때 야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 지겠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몸축내 가면서 호남 돌고 다른 데 돈 겁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은 왜 영남을 안 도냐. 예. 아니 그거는 영남의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이 좀 하시라. 예? 호남에 우리 국회의원 하나 없고 그런데 거기도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무슨 그 전략은 뭐 선거를 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오늘 1년차 맞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경이롭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까지 제가 온 게. 예. 이제 경이롭습니다. 그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질문이 떠나버리죠. 정진석 의원님.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싫어했으면 제가 정진석 의원을 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천권이 대단한 권한이고 당대표가 그렇게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이면은 저는 그럼 그거를 제 권한에 막강한 거를 정진석 의원님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으면은 나는 적어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고 이게 보면은. 그리고 아니 선배가 하는 지적 다 듣죠 제가. 예, 저도 제 전화기 보면은 하루에도 몇 통씩 다선 의원들 저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적 사항이라고 하려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맞아야지 제가 뭐 그걸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왜 가냐?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됐고 뭐 사람들이 난색을 펼쳐. 아니 세상에 외교부 사람 3명이랑 제가 같이 가고 제가 박진 장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해서 다 일정 조율하고 시간 조율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가는 건데 제가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걸 제가 그러면 그거 반박하잡시고 누구처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팔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니 이상 저 혼자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근데 그걸 그래서 당내에선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대통령실에 다 협의된 거 이거 됐는데 다 그래 당내에선 다른 분들 만말 안 하시잖아요. 정진석 부의장 혼자 왜 그걸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둘밖에 없어요. 유튜브하고 정진석 부의장이었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악이냐 진짜 정보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유튜버들이 그런 건 이해하죠. 그 사람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걸 거꾸로 아까 제가 딱 그게 명징한 겁니다. 저희가 정진석 부의장한테 어떠한 안 좋은 감정이나 악이라도 있었으면은 제가 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깁니까? 그게 가장 큰 이권이라는데 저는 모르겠지만은. 마무리 발언 1분 10초. 예. 예,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당대표를 제가 지금까지 1년 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자기 정치보다는, 당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제는 좀 그만 그런 어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주문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뭐 말을 왜 그렇게 세게 하느냐? 예. 공격을 세게 하잖아요. 예. 태클을 세게 걸잖아요. 예. 그럼 말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한 2-3명씩 중진 의원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것 좀 같이 논의하자, 이것 좀 하자는 분인데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하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니까. 그런데 꼭 뭔가 대표들이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름 나시는 분들은 꼭 결말이 좋지 않아요. 서로 보면은 세게 들이받으니까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은 선거 이기는 데 있어서 했던 많은 것들은 이기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자기 정치하면서 하는 모습은 완전 다를 겁니다. 예.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과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해서 거기 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국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한테 전시의 지도자로서 제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전시의 지도자로서 제가 역할을 한 것이지 제가 당대표 평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그게 더 쉬워요. 전시의 역할보다는. 선거는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은 평시에는요. 만약 그런 역할, 마음씨 좋은 무슨 당대표 역할 이런 거 하는 거면요. 계속 밥만 사고 다니면 돼요. 보면은. 앞사고 다니고 가가지고 좋은 실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위하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그게 제대로 자기 정치죠. 예. 제대로 자기 정치죠. 조직 만들고 다 당직 나눠주고 가가지고 부대변인 한 50명 만들고 원래 중앙당 부대변인 40명씩 만들고 이래요. 근데 저는 지금 토론 배틀로 해가지고 4명 하다가 이제 8명까지 늘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건 뭐 저도 당대표 지금까지 본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할 줄 모르는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네, 흑화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준석 당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